전쟁을 알지 못하면 역사도 알 수 없다. 이야기로 만나는 도큐멘터리 전쟁사. 지난 시간 이 30년 전쟁 중 가장 치열했던 리첸 전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그동안 신교와 구교를 이끌었던 명장이죠. 네. 발렌슈타인과 구스타프 모두 이 리첸 전투로 인해서 그 이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명장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 이후의 전투는 어떻게 되는지. 이게 재밌는 게 사실은 이제 구스타프가 승리를 했어요. 전사는 했지만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신교가 이제 힘을 좀 그쵸. 잡은 건데 그 발렌슈타인이 이제 물러났단 말이죠. 아니 끝난 줄 알았어요. 아직 멀었다고 하셔가지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건가? 근데 시간은 좀 많이 남았지만 어떻게 보면 중요한 전투는 마무리가 됐기에 네네네. 어떻게 보면 오늘 그 정리를 싹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 드디어 마무리. 궁금합니다. 30년 전쟁 최후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30년 전쟁 최고의 격전 리첸 전투를 끝으로 지휘관의 부재를 극게 된 구교와 신교. 전 유럽에 혼란을 가져다준 치열했던 30년 전쟁의 최후가 공개된다. 30년 전쟁 그 마지막 이야기. 자 우선 궁금한 게 공석이 됐잖아요. 신교의 총사령관 구스타프가 끝났으니까 그럼 누가 되는 겁니까? 구스타프의 죽음으로 신교의 군사 지휘관도 없어지고 네. 스웨덴의 국왕도 없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스웨덴 국왕을 외동딸인 크리스티나가 맡아요. 아 이쪽은 여왕이 굉장히 그냥 보편화돼 있네요. 보편된 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아. 근데 이제 어리고 옛날에는 여자가 왕이 되는 게 잘 쉽진 않아요. 아. 영국 같은 특이한 케이스가 있긴 네네 하지만 영국만 봤어. 보통은 여왕이 왕이 되면 아무래도 좀 이렇게 정권이 불안해집니다. 왜냐면 그 시대만 해도 남자들이 그 뭐 이렇게 하던 시절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테오하고 구스타프의 제갈량이었던 네네. 재상이 이제 실제로 섭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옥센세르나라는 예, 옥센세르나라고. 하여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가 불안해지고 현장에서 이제 남은 지휘관은 구스타프의 오른팔이었던 호른. 이 사람 이름은 구스타프예요. 구스타프 호른하고 리첸에서 마지막에 힘썼던 베른하르트가 맞는데 이게 또 호른은 스웨덴이고 네. 베른하르트는 독일 사람이에요. 작센. 어. 그러다 보니까 또 나이도 젊었어요. 이때 20대 후반인가 30대 초반인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신교가 이렇게 뭐 구색은 갖춰졌는데 옥센세르나가 이제 돈을 안 보내요. 그 옥센세르나는 원래부터 이게 참전 좀 반대파였어요. 반대파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저 훌륭한 정치가인데 훌륭한 정치가는 금고가 비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스웨덴이 이미 재정이 바닥났거든요. 그리고 스웨덴군도 반 이상으로 줄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린 더 이상 못 싸운다. 그래서 가능한 한 좀 이렇게 내치로 돌자. 프랑스가 좀 주기로 한 거. 프랑스도 리더가 빠지니까 아. 회장님 안 계신데 돈 어떻게 그렇죠. 줘? 그러니까 그 프랑스가 생각했던 건 이거죠. 우리가 약속한 건 구스타프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사실 프랑스는 딴 마음을 좀 먹고 있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너무 힘이 예, 생기니까. 그러니까 스웨덴 이렇게 쪽은. 된 바에는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내가 뛰어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뭐 이렇게 푼돈 잡고 나가는 거 좋아하지 않죠. 영국 욕할 거 아닌데요, 그쪽도? 아 근데 영국은 자기가 자신이 뛰어들진 않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영국은 너무 당연히 줄 것처럼 얘기했어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영국이 정말 정치를 잘한 거긴 해요. 왜냐면 영국은 또 영국 입장에서 네.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계속 말씀드리면 야 영국이 나쁜 놈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저런 입장에서는 저런 게 최선이구나. 네. 이런 걸 배워 나가는 거죠.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입장이 딱 바뀌면 배워야 돼. 그렇게 한다고요. 사람은 그걸 보면서 자신의 행동을 예측해야지. 배워야 돼. 나는 저렇게 안 해. 이건 정말 잘못한 생각. 영원한 우방, 영원한 적국 뭐 이런 거 안 그쵸. 돼. 극단적인 거는 영원한 자신도 없어요. 없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내가 지금 이 입장이 있기 때문이죠. 구교는 그렇다면은 누가 이제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나요? 근데 그 리첸에서 크게 패하긴 했는데 구교의 황제 생각에선 이게 그렇게 안 남는 장사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첫 번째 나름 걸칫거리였던 발렌슈타인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다음에 발렌슈타인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저쪽은 구스타프까지 그러네요. 죽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 페르디난트 2세는 자기 아들 페르디난트 3세가 있었는데 이때 당시 헝가리 왕이었거든요. 이 페르디난트 3세한테 군대를 맡깁니다. 총사령관직을 맡겨요. 그다음에 이제 스페인에서부터 스페인 본토에서 이제 지원병이 오기, 그러니까 구원병이 오기 시작합니다. 카디날 인판테라는 이런 장군이
구원병을 이끌고 9월 2일 날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거의 한 2만 병력을 이끌고 왔거든요. 꽤 많네요. 예. 1634년 7월에 페르디난드 3세가 레겐스부르크를 탈환하는데 이게 레겐스부르크는 1년 전에 베른하르트한테 뺏겼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다시 찾아요. 이러면서 좀 자신감을 좀 회복하는 거죠. 근데 좀 재밌는 사실이 저는 구스타프가 사망하긴 했지만 굉장히 큰 승리를 거두었고 그렇죠. 그래도 나름 신교의 병력들은 아직 집결을 해 있는 상태라서 하지만 밀어붙일 줄 알았거든요. 전진할 동력을 상실했죠. 돈 떨어졌지, 협력 안 되지, 리더 없어졌지. 그러니까 전진할 동력을 상실했거든요. 근데 돈 없으면 어딘가는 털어 먹어야 되잖아요. 그냥 아무리 그렇다고 마구 털 수는 없으니까 진군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냥 답보 지부는 상태. 분열돼 있고. 그런데 이제 전쟁 시작하고 절반이 지나서 네. 비로소 합스부르크가는 자기네가 군대를 통제하게 된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제 비로소.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또 거기서 생기는 자신감이 있죠. 어. 군대야 뭐 겨우 1만 5천, 2만밖에 안 되는데 이제 양쪽 다 소진이 돼갖고 걔도 한때는 10만 뭐 그쵸. 그거는 했잖아요. 뭐 다 발렌슈타인 거긴 네. 했지만 근데 이제 내 재산 한 15,000, 2만 가지고 이제 스페인 군대가 또 오니까 본격적으로. 이걸로 오히려 공세로 나갑니다. 그래서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신교의 거점 도시들을 탈환하고 작센으로 들어가기 이야, 시작합니다. 이거 신기하다. 그럼 다시 한번 맞불 작전이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군대가 이 뇌르틀링겐에서 맞붙게 되죠. 네. 그래서 사실 그 황제군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아들이 총사령관이었고 근데 황제군 내에서도 왜냐하면 그 유능한 지휘관이 없다는 게 사실이니까 맞아요. 이래도 될까 했는데 막상 스페인군 지원 병력이 오니까 한번 해볼까? 근데 이게 재미난 게 전통의 강호. 처음 시작할 때는 물론 구스타프는 젊었지만 틸리 있고 발렌슈타인 있고 걔도 최소한 30대는 넘었거든요. 이제 막 20대들이 다 사령관이고 그래요.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러니까 뭐 홀은 나이가 좀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나쁜 갑자기- 것만은 아니다. 아니 나쁘다 좋다가 아니, 좀 아니라 치기 어린 사령관이 갑자기 나온 새 거지. 장군들이 리더가 어. 나와가지고 완전히 또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는 어. 거죠. 아까 봤던 네르틀링겐 위치를 보니까요. 그래도 신교한테 많이 먹혔네요. 예 많이 먹혔어요. 신교한테 완전히 밀려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이제 구스타프 사망하고 저쪽이 좀 분열됐으니까 우리는 합스부르크에서 스페인에서 지금 본대까지 와서 이제 들어가니까 이제 이거 우리가 밀면 돼. 라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교 측에서는 사실 여기서 건전한 판단을 했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군수품이 지금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프랑스에서도 네. 지원이 예전 같지 않고 스웨덴에서는 안 더 안 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웨덴 출신이었던 호르는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좀 후퇴를 해서 이선을 좀 구축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독일 출신이었던 베른하르트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 뇌르틀링겐만큼은 우리가 내줘서는 안 된다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더군다나 이때 포로를 잡았어요. 이제 네. 구교 측의 포로를 잡았는데 이 포로가 얘기를 해요. 스페인에서 지금 2만 군대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베른하르트는 무슨 2만? 내가 봤을 땐 7천밖에 안 돼. 이렇게 무시를 해요. 오히려 포로가 예.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포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7천 아니다. 내가 본 것만 해도 지금 15,000 이상이고 날 믿어라. 2만이라는 얘기가 있다.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왜 못 믿냐? 내가 너를 어떻게 믿어? 그렇기도 해. 사실 아니 그렇기도 근데 해요. 토크멘터리 전쟁사에서 빠지지 않는 패배하는 군대의 특징 뭐냐면 무시하기. 보고 싶은 것만 봐. 음. 누가 보여줘도 안 봐. 안 보여.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 그런데 사실 스웨덴군은 병력이 적기 때문에 빨리 움직여서 각계격파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구스타프가 없으니까 지부가 둘로 나눠지니 네. 이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교가 모이기 전에 가서 먼저 쳤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사실 네르텔링겐 탈환한다고도 가가지고도 기회가 있었는데 그냥 질질 시간 끄는 사이에 구교 측 군대가 합세해버려요. 합세해버려. 아니, 그렇게 되면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구교가 쉽게 승리를 거두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 차이 라고 나는데?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이쪽도 많이 싸워본 팀들이니까 아 저쪽은 이제 합류한 팀이에요. 이제 막상 사태가 어. 되니까 그래도 이땐 단합을 좀 해요. 어. 나름 전술을 써요. 어. 그래서 밤에 기습해서 우회 공격을 해라. 어. 그래서 동의하면 내가 친다. 중요한 게 뭐냐면 언덕을 빨리 점령해서야지 네. 그 언덕에다 포대를 그렇죠. 깔아주고 쏘자라고 했었어요. 근데 호르는 사실 싸우기 싫었는데 베르나트가 워낙 그렇게 하니까 알았다라고 해서 이제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그 전략대로 나갔어요. 근데 정작 이제 전투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호른도 분명히 경험이 많은 사람인데 불구하고 호른 쪽에 있는 부대에서 자꾸 잔실수가 일어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지휘관들한테 분명히 작전을 제대로 설명을 했어요. 네. 분명히 작전을 제대로 설명을 했는데 기병이 너무 빨리 전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병이 포병을 데리고 언덕 위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기병만 먼저 가버려요. 포병을 뒤에 놔두고. 약간 예. 약간 옛날 우리 아버님들 어머님 뒤에 놔두고 혼자 걸어가는 거죠. 저 같이 가야지. 근데 혼자 갔어요. 근데 베르나르트 이제 숲을 또 통과해서 와야 됐었거든요. 둘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상태에서 서로 적인 줄 알고 오인해서 어머! 5인 접전이 벌어집니다. 같은 부대끼리. 예. 그러니까 5인 전투가 벌어지면서 기병을 통한 기습 효과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저 국교 쪽에서 보면 야 쟤들 싸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선 실컷 싸우고 나서 우리 편이네 이래요. 아니 왜 그걸 몰라요? 아니 군복이 서로 안 같아요?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게 공격한 시장이 밤인가? 밤이죠. 작전상으로는 좋지. 야간에 우측을 기습해서 흔들어 놓고 이쪽에서 민다 좋은데 큰 병력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그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여기서 흔들고 친다였는데 여기까지 못 가고 이렇게 해서 만난 거네요. 그렇죠. 아 근데 가뜩이나 병력도 지금 적은 상황에서 이거 너무 어이없는 실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구스타프가 없는 결과예요. 아, 그러면 이제 국교는 기습을 알아채버렸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중간에 아까 기자님 숲이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많이 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 대병력을 거느려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작전상으로는 되지. 근데 중간에 숲이 있어 서로 안 보인단 네. 말이죠. 그럼 이런 데서 오인이라든가 서로 불안해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해야 되는데 구스타프가 없고 지휘권은 나눠져 있으니 서로 신뢰는 못하고 교류도 안 되고 이런 등등등등 하면서 계속 이제 이런 데 터지는 거예요. 근데 호른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백전노장인데도 이런 실수를 베르나르트도 경험은 좀 있는 네. 편이었는데 더군다나 이제 베르나르트도 이제 리첸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네. 베르나르트도 마지막 순간에 정말 용감하게 싸운 사람인데 네. 이게 안 되려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네요. 그러니까요. 구스타프 한 명 없다고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부대가 무너지나 이런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스웨덴군은 이렇게 그냥 퇴장하고 마나요? 빠이빠이. 밑에서 요거를 보고 있던 이제 스페인군의 이제 카디날 인판테가 기회다. 찬스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바로 기병하고 보병을 보내서 언덕을 점령해버려요. 그러니까 언덕에다가 포를 놓고 스페인군한테 쏴야 되는데 언덕을 다시 뺏겨버리니까 아이고. 이제는 호른이 다급해진 거예요. 무려 이 밤 사이에 15번의 공격을 합니다. 이 언덕에 대해서. 이 15번의 공격을 전부 다 이 스페인군이 막아내면서 아직까지 스페인군의 테르시오가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걸 증명을 해요. 스페인군은 테르시오로 나왔어요. 어머 이거는 이미 네덜란드식 그 전형에 무너졌었는데 테르시아가 원래 스페인군이 오리지널이잖아요. 아, 거기다 공격이 아니고 방어 아니에요. 역시나 오리지널은 오리지널이네. 그래서 무려 15번이나 공격했는데 끄떡도 안 하고 여기서 스페인군이 완전히 명예회복하죠. 봤지? 이게 오리지널의 힘이야. 누가 우리 전술이 이미 지나간 전술이래. 그래서 이제 오리지널하고 이 레플리카하고는 달라. 너 래플 써? 뭐 이런 짭이야 짭. 아이 짭이야. 아이 짭이야 진퉁이. 그래서 일설에는 차라리 어그러질 때 빨리 왜냐하면 기습에 지금 효과가 없고 상대방은 병력이 2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호른하고 베르나르트도 여기서 밀리면 큰일 난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라 아하. 이렇게 된 거 결사적으로 싸우자. 이게 문제야. 문제야. 근데 그랬다가 지금 결과가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베르나르트는 그래도 중앙에서 좀 잘 싸우고 있었어요. 비교적 선전을 하고 있는데 네. 호른 쪽이 계속 고전하는 걸 보고서 베르나르트가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왜요? 병력의 나눠? 일부를 떼서 그쪽에 지원을 보내려고 했는데 아하. 이 찬스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제 카디날 인판테가 기병 일제 돌격을 여기서 실시하죠. 그래서 완전히 여기서 이제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비병이라고 하죠. 가장 정예 병력을 마지막에 투입을 하는데 네. 이 시점이 결국은 그렇죠. 치명상이죠. 결과적으로 이제 호른은 포로가 됩니다. 어.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기습이 아니라 각계격파가 돼버려요. 그렇게 됐네요. 그런데 후퇴하던 호른이 완전히 포위돼서 압살을 네. 당하니까 지금까지 명성을 날리던 스웨덴군이 사실상 좀 남긴 하지만 사실상 괴멸 수준으로 타격을 한 입고. 번에 톡 털어 넣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은 이제 일단은 전사자 10,000명. 그다음에 10,000명이요? 예, 만 몇천 명 있었잖아요. 예, 그다음에 2만이 조금 안 되는 병력이었어요. 예. 근데 전사자 10,000명에 포로가 6,000이 났습니다. 끝났대 그냥.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제로 된 거고요. 아니 지금 저희가 30년 전쟁 얘기한 것 중에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정리가 됐어요. 아 이렇게 구교의 승리로 그냥 딱 끝나는 건가요? 황제군은 손실이 겨우 1,200명입니다. 와. 압도적이네. 예, 그러니까 이때 많은 그 평론가들이나 아니면 이때 당시에 그 호사가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구스타프가 없으면 쟤는 종영을 한다. 그러네요. 종사자라는 얘기가 있었고 두 번째, 역시 오리지널 스페인 군대는 다르다라는 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웨덴 하면 구스타프다라는 게 명시상부하게 이게 정해졌는데 그무적함 대는 완전히 격파당했는데 보병은 이렇게 세네요 또. 와. 그러니까 이게 지휘부의 명성이 떨어져서 그렇지 사실 리첸 전투보다 더 끔찍한 이제 피해를 입은 건데 네. 전쟁사에서는 역시 좀 리더가 중요하긴 중요한가 봐. 네. 그래야 역사책에 남아요. 그러니까 리더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도 이순신 장군 아니었으면 어떻게 그렇게 그 해전을 이겼겠어? 그거 똑같이 뭐 구스타프가 없는데 어떻게 이기냐? 그러면 이제 끝 전쟁 끝 30년 전쟁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스웨덴 퇴장하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한두 번 써갔어요. To be continue. 그래도 생존 병력이 좀 있어가지고 스웨덴군이 이제 처음 상륙했던 포메른 지역으로 후퇴합니다. 네. 그러니까 잔존 병력이 거기서 버티고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아까 내려왔던 그 리틀렌겐인가요? 거기에서부터 완전히 뒤로 밀렸네요. 그렇죠. 베르나르트는 베르나르트대로 후퇴하고. 근데 이게 구교도 기운이 없는 게 병력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싹 쓸어서 끝낼 것 같은데 네. 또 못 그래요. 왜요? 이쪽도 힘이 딸리는 이쪽도 거야. 이만이고 사실상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봐왔지만 파죽지세로 쓸면서 올라가려면 적어도 한 6, 7만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근데 여기서 뭐 개신교 군대를 박살냈다. 뭐 구교의 승리다라고 해봤자 2만 3만이에요. 다. 그러니까 2만 3만으로 할 수 있는 전투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신교는 거의 전멸이나 다름없는 네. 상황이어서 그때 사람들도 이거 끝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까지 그렇죠. 했대요. 근데 이쪽에 마무리를 못 짓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두려워서 진격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던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전쟁을 주도하는 신성 로마 제국 군대가 항상 이게 문제야. 없어. 얘들 혼자서는 아무것도 없어. 못 한다는 거. 합스부르크가 왔어. 네. 그래야지 돼. 근데 스페인 도움을 얻어서 했어. 네. 네. 여기서 쟤들 힘을 더해서 끝내면 그다음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뭔가 나눠야 되잖아. 아 그러네. 페르디난트 입장에서는 군대가 별로 없는데 합스부르크가 들어와서 지금 독일 전체를 다 먹고 스웨덴 앞까지 가면 스페인이 야 그럼 이렇게 나눠서 네덜란드까지 가는 길은 다 우리 거. 낫고. 이래버리면 방법이 없어. 그것도 그렇고 점령지를 통치할 자신도 없고. 아. 그러니까 여기서 또 협상을 걸어요. 어떤 협상이요? 휴전하자. 그래서 이제 유리한 조건을 휴전하는 게 남는 거예요. 게다가 스페인군도 문제가 얘들은 네덜란드 가는 길에 들린 거예요 지금. 아 임시 방문이었어요? 여기서 또 시간을 끌고 싶지 않아요. 왜? 여기서 시간 끌고 있으면 네덜란드 애들이 또 힘을 으쌰으쌰 할 거 그쵸, 아니야. 아 스페인의 목적은 지금 신교 구교가 문제가 아니고 신성 로마 제국을 도와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네덜란드 네덜란드. 가는 길을 가는 게 그래서 목적이군요. 여기서 이제 페르디난트가 계속해서 카디날 임판테한테 자기 사촌이거든. 사실은 가지 말라고 해요. 근데 오케이 알았어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줄게라고 하면서 뭐 어떻게 하냐면 이제 브리셀까지 가는데 네. 고기를 쓸면서 가요. 내가 지금 여기까지 쓸면서 약탈하고 갈 테니까 여기는 그냥 냅둬줘. 무혈 입성에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가는 길만 자기가 쓸어줄게라고 하고. 그러니까 각 도시들도 방어 병력들이 어느 정도는 있으니까 이 개신교의 방어 세력을 예. 격파시키고 나는 네덜란드 쪽으로 가려니까 여기까지는 먹어. 그러니까 아무튼 1635년 봄 이후에 그 독일 남부 대부분이 황제군 네네. 수중으로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스페인군이 브뤼셀로 가면서 점령지, 약탈 뭐 이런 걸 쭉 하고 올라간 이런 상황이 되니까 드디어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가 드디어 내가 힘의 공백을 메워야겠구나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형 등장하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프라화이라고 일종의 협약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은 어쨌든 힘으로 이걸 지배 못한다는 생각을 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라화이라는 걸 하는데 이것도 좀 신기한 게 이 작센에서 계속 흔들리던 요한 게오르크. 네. 얘는 어쨌든 지는 작센 갖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우리 졌는데 이제 또 협상하자 그래요. 네. 근데 이 협상이 애매한 게 프라 조약의 내용을 설명해봤자 머리만 복잡하고 처음부터 다시 되돌아오면 상황 이런 거예요. 페르디난트는 이쪽을 통치할 전체적인 힘이 없어. 없어.
근데 마치 전부 자기 부하인 것처럼 설치다가 이 전쟁이 난 거야. 네. 네. 그래서 붙었어. 어. 붙다 보니까 힘만 들어. 어. 그래서 야 그냥 내가 지금까지 판돈 이런 거 포기할 테니까 옛날로 돌아가자.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야? 이 조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1627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그럼 그 지- 선거를 와. 통해서 제후 왕을 뽑고 그리고 각자 뭐 세금 내고 이 상태로 아니 돌아간다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있지만 뭐 종교 자유라든가 대강 그렇게 가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허준 씨는 덥석 물었어. 나도 손해 보기 싫어. 가진 게 있으니까. 그 요한 게오르크예요. 그래 나 옛날로 돌아갈게. 근데 이미 만신창이가 난 쪽은. 그럼요. 그런 쪽은 이제 그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 옛날에 열받아서 지금 싸운 거잖아. 그렇죠. 옛날로 돌아가재. 아, 또 싸우는 거죠. 그리고 이때쯤 그러니까 프랑스가 참전할 때쯤 되면 그야말로 진짜 도급한 5분 전인 게 뭐냐면 이쯤 되면 덴마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참가해 볼까 또 이렇게 하는데 엉뚱하게도 국교 쪽으로 붙으려는 이런 이런 제스처를 보여요. 왜냐하면 신교 쪽에 붙어봐자 이제 먹을 게 남는 게 없을 것 그러니까 같다. 힘 있는 쪽으로 예, 가겠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초반부터 얘기했지만 이거는 종교적인 아니야, 절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권력 다툼 안에서 작센 성국 요한 게오르크도 내내 물론 많은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여줬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신교 쪽에 항상 있었잖아요. 신교였죠. 예. 이번에는 아주 야무지게 국교 쪽으로 가. 야 이거 봐 이거 절대 종교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이런 비유 써도 되나? 이기는 편 우리 편. 속된 말로 도박판에 비유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좀 잃었지만 더 이상 잃기 전에 끝내자 이러는 거고 지금 누구는 다 날렸어. 아예 싸울 기운도 없어. 나 이제 떠날래. 누군 이러는 거고 누구는 엄청 날렸어. 미쳤어? 난 여기서 못 가? 그만둬. 난 본전 못 찾으면 안 돼. 이렇게 되니까 이 합스부르크가 제일 문제가 상황이 떠지면 이걸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딱 손잡는 거야. 당신도 본전 생각 나지? 나도 나. 우리 여기서 그냥 그만두자. 나도 손해보는데 니도 같이 손해보자. 이러고 둘이 손잡으니까 누가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사실은 스페인은 리더십을 부릴 필요가 없는 게 난 네덜란드만 그렇죠. 먹으면 되니까. 근데 네덜란드에서도 스페인이 잘 풀렸냐? 그게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뭐야 이 네덜란드에서는 진짜 내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병력을 왕창 보내서 한번 싹 밀면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쵸. 항상 뭐 5천 명, 1,000명, 2,000명, 많아봤자 7,000명. 출발할 땐 7,000명인데 도착해 보면 4,000명 남아 있고 그래요. 신교들한테 공격도 받고. 그렇고 또 이제 타령도 하고 이제 나 더 이상 싸우기 싫어요. 그 아름다운 여자 만나서 거기서 결혼도 하고. 그런 게 많았습니다. 어느 지방 그러니까 이게 아우 딴 길로 세지 마요. 이게 왜 방금 그 딱 좋은 말씀하셨는데 네. 마무리가 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딴 길로 새는 것처럼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한참 네덜란드에서 싸우고 있던 스페인군이 있지 않습니까? 야, 본국에서 이번에는 7,000명이 온단다. 2,000명 왔습니다. 나머지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싸우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사기가 떨어지겠네요. 그러면서 2,000명이 왔잖아요. 그럼 자 그럼 너희들이라도 같이 합세해서 싸우자. 일단 저희는 한 달 정도 쉬어야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올 오는데 때까지 너무 지쳤어요. 힘들었습니다. 털어먹느라 예, 힘들었죠. 그러면서 보니까 탄약도 없고 다 없고 야 너네 탄약하고 무기는 어디 있어? 몰라요. 근데 왜 돈은 많아? 글쎄요. 뭐 이렇게 해요. 야 이거 30년 전쟁 30년 개판이구만. 아니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말 3년 전쟁이 독일 역사에서도 정말 흉악한 시대로 남아 있어요. 처음 전쟁 시작할 때 합스부르크에 돈을 대줬던 막시밀리안 네. 바이에른 영주거든요. 네네. 네. 이때 바이에른이 얼마나 부유했냐면 합스부르크 왕과 20년 재정치를 가지고 있었대요. 이게 진짜 이상한 나라야 이거. 근데 바이에른이 최고 라작이 남아서 독일 남부 지방이 완전 지금 네. 아사리판이잖아요. 거의 미칠 것 같았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도대체 뭐지? 내가 이거 왜 싸우고 있니? 이렇게 된 거야. 사실은 이거 독일 북부 쪽의 그 영주 문제로 발발을 한 거잖아요. 근데 남부가 박살이 나갔어. 아우스부르크나 미네 지금도 독일에서 큰 도시인데 네. 이게 다 바이에른의 유형 도시들이거든요. 폐허가 돼요. 그래서 이때 얼마나 심했냐면 보통 이렇게 전쟁 나고 이렇게 어려우면 사람 잡아먹는다는 얘기가 막 나오는데 대부분이 헛소문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는 진짜 헛소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무수한 증거가 발견돼요. 사람을 먹은 지. 아, 목격자들이 목격자도 있고 나중에 이거 저 다큐멘터리 한번 봤는데
발골을 했거든요. 네. 근데 뼈 같은 것들이 나는데 이게 법의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칼자국이 나 있는데 이거 전쟁에서 난 칼자국이 아니라 요리하는 과정에서 어머. 나는 칼자국. 썰다가. 예, 그런 것도 발견됐어요. 처벌을 하잖아요. 네. 사형을 시키잖아요. 사람을 먹은 죄수한테. 아니 그냥 죄수들이 죄수들, 처형을 네. 하면 이게 얘들이 형틀에 매달아 놓는다고 누가 와서 떼가는 거지. 아, 심지어는 뭐 어디 가마솥을 봤더니 사람 손발이 나오더라. 마지막에는 시체까지 파요. 갓 죽은 시체. 그 정도로 전쟁에 의해 황폐화가 된 거. 아, 왜냐하면 모든 군대가 보급품 징발이라는 명목으로 다 그냥 이끼까지 돌 밑에 이끼까지 싹싹 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요번에 우리가 하는 제목이 뭡니까? 30년 전쟁. 30년 전쟁, 30년간 이걸 했는데. 와. 아, 근데 되게 수준이 되게 심각했나 보다. 네.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좀 수장들이 모여서 우리 이제 뭔가 이렇게 조약을 맺자, 이러지 말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아까 말한 그 도박판 분위기가 그러니까요. 된다니까 지금. 아. 이제, 한번 왜 미천 털린 애들은 이제 본전 생각이 나니까. 저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와. 구교와 신교라고 얘기는 했지만 종교를 빌미로 했지만 결국은 자신들의 힘싸움, 경제싸움 네. 요걸로 해서 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신교가 탁탁 맞다가 탁 반격을 해가지고 역전을 했는데 이거 둘 다 털려놓고 힘이 없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들어온 스페인 군대는 난 이거 정리할 마음 없는데 그냥 네덜란드 갈 건데 라고 하면서 야 그럼 우린 어떡해? 라고 하면서 지금 난리법석이거든요. 이 상태로 그냥 끝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랑스가 들어옵니다. 아 여기에 프랑스. 프랑스가 1635년에 딱 보니까 구교가 뭐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렇죠. 얘네도 지쳤다. 이제는 우리가 타이밍이다. 우리가 들어가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우리가 저 과실들을 따먹자. 그러면 프랑스 제국을 꿈꾸는 거예요? 이미 얘네들은 제국이라고 했어요, 자기네가. 근데 정말 재밌는 게 프랑스가 튀어나오니까 네. 스페인이 또 가만히 있다. 근데 따지고 이제 프랑스와 스페인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스페인은 한 번 일단은 그래도 맞은 상태잖아요. 프랑스는 안 맞은 상태고. 그래도 또 스페인도 군대가 있으니까. 그래서 스페인이 거꾸로 프랑스를 공격해요. 네덜란드로 가던 게 프랑스로 틀어요. 프랑스도 골치 아픈 거예요. 또 스페인하고 붙잖아 이제. 그렇죠. 다른 나라 군대도 없거든요. 그리고 더 하나 재밌는 거는 프랑스도 독일 내전에 전격적으로 자기가 다 해치우면 구스타프 꼴나거든요. 근데 스웨덴이 들어오는 거하고 프랑스가 독일 들어오는 건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입이지 신교 개입. 정복이 아닌 것이야. 네. 그래서 누군가 사령관을 내세워서 지원을 해야지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단독으로, 수가 없다. 네.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게 베르나르트밖에 없잖아요. 아 베르나르트는 남아있구나. 예, 그래서 우리가 군대도 지원해주고 돈도 지원해줄게. 네가 사령관이 되라라고 이제 명분상 이렇게 가요. 네. 근데 이게 정말 재밌는 게 베르나르트 지금 작세에서도 쫓겨난 상황이란 말이거든요. 근데 프랑스 왕이 내가 군대도 주고 돈도 줄게. 네가 사령관 해라. 보통 이렇게 나오면 덥석이지.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요. 해야 되잖아. 얘 뭐라는 줄 아세요? 뭐래요? 연봉 얼마 줄 건데? 죄송합니다. 미친놈이네.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 마인드예요, 진짜. 우리는 국가 민족이라는 게 일단 1순위고 영원히 벗어나지 않는 선이야. 그러니까 이거죠. 자기가 분명히 필요한 존재인 걸 알면 스스로 몸값을 높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얘들은 항상 개인이 살아있거든. 그러니까 정말 이 마인드를 이 해마에서 끄집어서 버려야 돼. 언제가 됐던 이런 누구하고도 어느 상황에서도 협상을 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이 정신이 살아 있어야 돼. 우리는 이런 말 너무 쉽게 하잖아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당신이 좀 희생해다오. 지금 당신밖에 없어. 멸사봉공의 자세. 예, 뭐 무료봉사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얘들은 얼마 줄 거야? 베르나르트가 얼마든지 제가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근데 정말 엄청난 걸 불러요. 그래요? 상상 초월의 연봉을 받아요. 저번에 기자님이 영국이 준다고 했던 돈 있잖아요. 네. 실제로 주려고 했던 네. 돈. 영국이요? 예. 실제로 의회 줬던 돈은 통과하기 훨씬 그러니까 전에. 월 3만 파운드. 그러니까 1년 정도 군대를 완전히 운용할 수 있는 정도의 돈. 예. 근데 얘가 15만 리브르가 연봉이야. 아니 그렇게 줄 수가 그러니까 전체 있어? 군사비의 10분의 1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훈련을 시키겠다 전쟁에 안 나가요. 예? 훈련시켜 나가 말이야 맞지. 아 그렇지. 예. 아니 프랑스 군대도 훈련은 해서 왔을 거 아니에요? 전부 프랑스 군대는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훈련시킨다고 안 나갑니다. 좀 뒷얘기인데 네. 미치겠잖아 프랑스도. 답답하지. 거기다가 한때는 파리가 위험해요. 스페인 군대가 스페인이 와서. 쳐들어와가지고 쟤 뭐냐 막 이러니까 나갔는데 병들어 돌아가세요. 어? 베르나르트요? 예. 이건 뭐야?
그러니까 전쟁아 머리 아파. 마지막 1년을 불꽃까지 살다 간 거예요, 이분이. 와, 후손들을 위해 아 큰일 진짜 하셨네. 치네. 아 자기 죽을 거 아니 죽을 건 몰랐잖아. 알았을 수도 있었을 거야. 진짜 이 정도면 그 정도 대가를 받았으면 좀 싸워는 봤어야 적극적으로 되는데. 나가야죠. 이건 좀 너무하잖아요. 나가긴 나갔어요. 나가 돌아가신 거죠. 알았습니다. 이제 나갈게요. 할 때 병이 왔네. 그럼 약간 옛날에 용병왕하고 비슷했었네. 네. 아무튼 근데 이 프랑스가 참전했던 요 시기 즈음에 네. 이제 황제 페르난트 2세가 사망을 합니다. 아, 야, 이 모든 일의 시작인 페르디난트가 사망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와장창 저질러 놓고서 이제 가신 거죠. 근데 사실 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금방 가신 게 아니에요? 오래 계셨어요. 네. 황제도 오래 했어요. 페르난테는 타이밍이 좋게 돌아가셨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국교가 다 이긴 줄 이제 끝났다. 그렇죠. 본인은 끝났다. 아, 내가 할 일은 다 이제 마무리 지었다. 국교 통일. 우리가 이겼다. 그래서 그걸 가장 좋을 때 돌아가셨지. 근데 사실은. 또 웃긴 게 이 사람이 죽자마자 전세가 또 국유한테 계속해서 안 좋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들 페르난트 3세가 이제 황제에 등극을 했는데 등극을 해요? 이 친구도 좀 시원찮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3세가? 써? 그러니까 그 아버지 그 아들이에요. 그래도 아버지는 그래도 꽤 날렸어요. 날리긴 뭘 날려? 지금까지 보고도 몰라요. 독일 전체를 날렸잖아요. 아 예. 왜 날렸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 군도 네덜란드에서 싸우는데 네덜란드 이제 브레다 요새라는 데가 있거든요. 네. 여기서 아주 스페인 군대가 대패를 합니다. 아, 네덜란드가 세. 예. 그러면서 오히려 이때부터 네덜란드가 스페인군을 자국 영토에서 몰아내기 시작해요. 네덜란드 내에서 전쟁이 벌어지다가 이제는 바깥으로 간다. 네, 그 다음에 프랑스가 아까 참전했잖아요. 이제 프랑스는 이제 적극적으로 참전하면서 이제 1638년에 팔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츠. 팔츠하고 브라이베르크 등을 점령해 버립니다. 프랑스군이 완전히. 그 다음에 이제까지 숨 죽이고 있었던 스웨덴군은 이제 작센이 동맹 배신했잖아요. 요한 게르크. 국유로 이 갔죠. 작센을 다시 한번 혼내주고 작센을 예, 오늘. 완전 작살낸 다음에 보헤미아로 다시 들어가요. 야. 그러니까 순식간에 모든 전세가 다시 신규한테 유리하게 돌아갑니다. 허라. 아니 근데 정말 얘기 듣는데 너무 그쪽 지방 사람들 불쌍해. 팔츠도 그렇고 보헤미아도 그렇고 계속 지금 전쟁의 중심에 서 있네. 그다음에 작센도 그렇고. 이 1640년경이 되면 그나마 그래도 이제 합스부르크가 네. 그래도 강력하게 믿고 있는 게 그나마 스페인이었는데 스페인의 사정이 매우 안 좋아져요. 네덜란드에서 거의 완전 쫓겨나다시피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자국 내에서의 독립도 못 막습니다. 바로 1640년에 포르투갈 공국이 독립국으로 독립해버려요. 이 독립을 막지를 못했어요. 아, 원래는 스페인 안에 포르투갈이 원래 스페인 안에 있는 영지 안에 있는 공국이었는데 포르투갈 공국이 독립을 해버립니다. 나 이거 처음 알았네. 저도 진짜 몰랐어요. 살면서 난 진짜 내가 1640년에. 멍청하다는 거 느끼는 게 와, 포르투갈이 스페인 소속이었었어요. 아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모르면 배워야지 사람이. 배우겠습니다. 지금 방금 배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1642년에 브라이텐벨트에서 다시 한번 전투가 벌어지는데 여기서는 스웨덴군이 또 한 번 국교를 박살냅니다. 이제 국교는 사면초가가 됐죠. 아니 지금 불과 5분 전, 10분 전만 해도 이제 거의 국교가 다 그러니까 그때 마무리를 뭔가를 졌어야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 말하지만 이게 전역을 지배할 군대가 없어요. 이거 일개사단 병력 갖고 지금 하는 거잖아. 우리나라 국경을 일개사단이 지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긴 그러니까 많이 판세가 금방 뒤집힐 수 저쪽에 있겠네. 가서 일로 튀어나오고 또 절로 가고 온 나라가 전쟁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아까는 국유 측에서 조금 여유 있게 야야 그만하자. 이 정도 다쳤으면 됐잖아라고 합의하려는 사람들이 있었고 안 해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쪽이 조금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좋은 쪽으로 국교가 합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젠 신교가 그러면 야야 그 합의 물고 이 합의로 해. 약간 이쪽 추세로 가는 건가요? 그런데 이제 더 결정적인 전투가 또 한 번 벌어져. 또 전투가 있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프랑스가 네덜란드하고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네덜란드가 지금 스페인군을 몰아내고 있었어요. 네. 싸워. 그러면서 프랑스가 전격적으로 네덜란드 남부 얼마 남아있지 않은 그 스페인 영지로 침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스페인을 여기서 완전히 몰아내야겠다. 아이고.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네덜란드 남부 쪽을 스페인이 잃어버리게 된다면 합스부르크를 거쳐서 독일 쪽으로 들어가는 회랑 자체를 끊겨버리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거예요. 완전히 지금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페인군 같은 경우에 2만 7천 명이 라인 북동쪽 88km 지점에 있었던 로크루아를 스페인군이 포위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소식을 접한 이제 프랑스가 2만 3천 명을 이제 파견을 하죠. 이 지휘관은 앙갱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때 당시의 병력으로는 꽤 크네요. 네. 접전이 붙었는데 역시 좀 급이 다른 에이스끼리의 전투였기 때문에 서로 건곤일척이었어요. 한때는 이제 언덕 위에 있던 포대를 스페인군이 점령할 정도로 기세를 올렸었는데 여기에서 프랑스군이 강력한 기병 예비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전에 얘기 들었었죠. 강력한 기병 예비대를 보유하고 있다 끝까지 갖고 있다가. 이 방법을 앙갱 공작에 씁니다. 그리고 이 강력한 프랑스 기병대가 스페인군 중앙부를 완전히 격파해봤어요. 이야, 뚫었구나. 예, 그러면서 스페인군이 여기서 완전히 박살났어요. 사실은 스페인이 그거 뚫는 거 막는 게 가장 강한 전술이잖아요. 그 다음에 스페인군의 퇴로에다가 포대를 설치해놨었어요. 그래서 후퇴하는 스페인군한테 대포세를 때립니다. 근데 완전히 여기서 스페인군이 완전 괴멸이 됩니다. 두 번 다시 재기를 못할 정도로. 이때 스페인이 이제 몰락하게 된 거군요. 아마 많은 역사학자들이 여기서 이 이후로 두 번 다시 스페인 제국의 영광이 없었다. 그런 이때부터 스페인은 그냥 유럽의 변방이라고까지는 뭐 끄트머리 국가로 그냥 이류 국가 정도예요. 그 사실은 스페인이 네덜란드에 대한 집착만 안 부렸어도 이렇게 안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나름 스페인도 이렇게 될 줄 알고 네덜란드에 집착한 거지. 근데 그게 실패했기 때문에 네. 스페인이 이제부터 유럽 사이드 이류 국가로 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죠? 끝났지. 국교 끝났지. 프랑스와 스페인에서는 스페인이 완전 작살이 났고. 이걸로 인해서 중요한 게 이제 군대가 아무도 안 남았어요. 어? 군대가 없다. 프랑스군이 있잖아요. 프랑스도 뭐 이렇게 확전을 싫어하고 이쪽도 돈 딸리고 그러니까 스페인을 몰아낸 것으로 만족. 만족하는 거죠. 결론은 뭐냐면 이제 모두가 이제 재정 다 바닥나고 그러네. 싸울 능력이 없어요. 이제 진짜 모두가 다 그만하자 이제 많이 했다 이럴 것 같은데요. 30년간 쌓았으면 오래 쌓았죠. 이게 그만하자가 아니라 진짜 기운이 할 수가 없어요. 없어. 이게 싸울 군대가 안 남았어.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노가웃이 돼서 이제 휴전합시다. 이거에는 이제는 반대하는 사람 없시다. 근데 이제 웃긴 게 44년부터 이제 휴전 협상이 들어가잖아요. 네. 무려 4년을 겁니다. 그 협상도. 4년 동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즐기네요. 워낙 꼬였으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제가 정말 공부를 안 했지만 우리 모두가 공부 안 했지만 아는 조약, 베스트팔렌 조약이 여기서 탄생한 예, 조약이잖아요. 맞습니다. 야, 이렇게 재미있는 30년 전쟁을 나는 한 번도 나는 그 학교 다닐 때 몰랐어. 그러다가 베스트팔렌 조약만 외웠거든. 그래도 이게 되는 게 페르디난트 2세가 죽어서 3세가 되니까 네. 3세는 사람이 좀 합리적이었다고 그래요. 어. 근데 이제 그쪽 사람들은 좀 기분 나빠하는 게 애가 좀 줏대가 이렇게 배짱이 없다. 2세가 너무 세잖아요. 2세는 좀 그래도 이게 있는데 근데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쵸. 이거를 근데 예상 어떻게 보면 되게 정확히 아는 거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능력도 없으면서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누가 말 들어? 그렇지. 그러니까 3세는 이렇게 하는 거야. 야, 각자 적당히 이게 좀 너무 엉켰잖아. 내가 자율권을 줄게. 각자 알아서 협상하자. 이렇게 그래서 되는 거야. 따로따로 다 협상을 하니까 4년이 걸리는구나. 아니 그것도 그런데 합스부르크 쪽에서 보면 3세가 권력을 희생한 것처럼 보여요. 자기가 다 해줘야 되는데 이제 너희들은 자율권을 줄게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3세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없는 거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애들. 내가 말한다고 해서 누가 들을 건데? 니들 들을 거야? 프랑스가 들을 거야? 네덜란드가 들을 거야? 아니면 팔치 뭐 보헤미아가 들을 거야? 이렇게 해서 이 사단이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실을 인정한 거지. 각자 하자. 이게 역사의 평가가 어떻게 가는지는 사람에 따라 다른데 아무튼 이렇게 돼서 4년 만에 끝난 거지. 안 그랬으면 또 40년 갔어요. 사실상 이 조약 이후에, 그러니까 30년 전쟁 이후에 신성 로마 제국이 거의 붕괴라고 보시면 붕괴됐죠. 됩니다. 뭐 그러니까 문서상 명목상으로 뭐 1806년에 공식적으로 없어졌다고 하는데 이 이후에 아무도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베스트팔렌 조약은 네. 곧 신성 로마 제국이 각자 독립해서 분리되는 그리고 조약.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외교권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이 조약을 통해서 이제 성사가 됐잖아요. 이게 최초의 근대적인 외교적 계약이라고, 외교적 협상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각 지역별로 종교의 자유를 얻습니다. 이게 진정한 저 이게 종교의 진짜 자유를 궁금했던 얻죠. 게 사실은 명목상의 20, 30년 전쟁이 종교 전쟁과도 같았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과연 그 나라들만의 종교는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그러니까 그 전에는 종교 자유라는 게 그러니까 제후의 종교를 따라간다였잖아요. 이젠 그냥 이 안에서도 니들이 믿고 싶은 거 믿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이제 종교가 소위 전쟁이라든가 문화라든가 민족의 어떤 대표 하나의 영역으로 작용하는 게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종교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럼 역할인데. 굉장히 중요하네요. 근데 사실은 그냥 따지고 보면 30년 전쟁으로 돌아간 건 아니고 30년 전쟁 시작할 때 나왔던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30년 동안 피 터지게 싸우고 다 그러네요. 탈진한 끝에 네. 아 그러지 말고 그냥 그때 했으면 끝날 걸 이렇게 된 거지. 그 시민들로서는 너무 행복한 것이 사실은 내가 신교를 믿는다고 해서 구교 제후가 들어오면 싹 다 몰수당하고 그렇죠. 쫓겨나고 이랬는데 이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이제 뭘 믿던 꾸준히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실 그렇게만 말하면 참 아름답겠는데 네. 이 30년 전쟁이 남긴 결과의 참상이 너무 끔찍합니다. 일단 독일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한 30%의 인구가 없어졌습니다. 30%? 더 없어졌다는 설도 그다음에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이에른이나 이런 쪽은 인구의 70%가 없어졌어요. 어휴, 대신 어마어마한 교훈을 얻었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럴 거 왜 싸웠냐. 근데 저는 좀 신기했던 게 이렇게 해서 다 갈라졌잖아요. 네. 그런데 그 국게 다 독립 국가가 되진 않았네요. 아 독일로 다시. 근데 이게 독일을 너무 여러 조각으로 조각적으로 나눴는데 이게 사실상 거기에 사는 국민들한테는 어마어마하게 큰 고통이었어요. 왜냐? 독일 내에서도 각각 독립적인 외교권을 줬었기 때문에 독일 내에서도 물건을 주고받을 때 관세를 내기 시작해요. 아우, 아 그러니까 예. 여기 옆집 사는데 여기가 네. 국경이면 이렇게 쌀 주면은 네, 관세 네. 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어떤 독일 전체의 경제적 발전,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아마 독일이 되게 뒤처졌다고 막 그게 따지고 보면 다 역사의 과정이죠. 뭐 그렇기 그렇게 된 때문에 거잖아요. 다시 또 회복할 네, 때 그렇죠. 또 독일의 어떤 그 모습들이 다시 나오고. 재밌는 게 이런 현상들 덕분에 특히 독일 쪽에서 어떤 이제 미신에 집착하는 경향이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우리 보면 왜 동화 얘기 보면 대부분 독일에서 많이 나온 동화가 있잖아요. 그 이런 영향이 되게 많아요. 무슨 동화요? 뭐 그림 아니, 뭐 형제 그림 동화들. 형제, 뭐 그림 백설공주 형제. 이런 거다. 백설공주도 예. 다 그쪽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림 동화가 다 잔인하잖아. 왼통 사람.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신데렐라는 그 뭐야 앞발 뒷발 자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동화가 굉장히 잔혹한 게 많더라고요. 아니 그림 형제가 처음 만들 때부터 네. 순화시켜 나온 버전이 지금의 19금 버전이고 네. 그게 나중에 다시 순화가 돼서 아. 20세기 그러니까 버전. 그림 형제는 공포야. 아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독일이 정말로 미넨 같은 경우는 70%의 인구를 잃었고 너무나도 먹을 게 없고 살 수 없으니까 사람을 잡아먹는 행동도 너무나도 공경연했고 이러던 사이에 전래 동화같이 동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래 이야기 예, 이야기. 이런 것들이 나온 것들은 사실은 굉장한 고어물들이었는데 이것이 순화되고 순화되면서 동화가 된 거고. 기회, 우리 언제 동화 특집 한번 기회 하면 안 돼? 되시면 한번 전쟁하고는 상관없지만 그냥 동화 특집 한번 하면 안 돼? 저기 방송 못 나가요. 방송 못 나갑니다. 아, 그 정도예요? 예. 아니 나갈 수 있는 것만 우리가 합시다. 잠자는 아니, 이거 너무 재밌는데. 잠자는 숲속의 공주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왜요, 뭐야 왜요, 또. 왜요? 그러니까 큰일 나. 이거. 네, 동화 특집을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요거는 방송에 나갈 분량이 없어요. 포기하겠습니다. 계속 말하면 삐삐삐삐 이래요. 자 일단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30년 전쟁 너무나도 비참했고 너무나도 독일 국민들 그리고 유럽 국민들을 힘들게 했던 이 30년 전쟁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양의 근대로 넘어가는 과도기 시점에 대해서 저희가 쭉 이 30년 동안 알아본 건데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시간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의미를 좀 되짚어 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 건가를 잘 보여주는 게 30년 전쟁인 동시에 돌이켜보면 간단한 건데 그렇죠. 왜 우리는 이거를 아. 꼭 피를 흘리고 잿더미가 돼야 깨달을까? 그리고 이 교훈의 약발이 한 세대를 못 가요 또. 그래요. 그게 역사인가 보다 인간인가 보다 하는 또 깨달음을 주는 전쟁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30년 전쟁과 함께 올해 방송도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올 한 해도 많은 사랑 주셔서 정말 너무도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저희는 지치지 않고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랑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저희 도큐멘터리 전쟁사 많은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드릴게요.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다 같이. 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 이야기 전쟁사의 한 획을 그은 세기의 인물들
전장의 영웅을 만나본다. 전설 속 영웅들의 스펙터클한 전쟁 이야기. 전설의 전쟁. 롤랑의 노래는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 거죠. 프랑크 왕국을 세웠던 카를 대제, 정말 유명하죠. 이제 지그프리트라고. 시크프리드 굉장히 유명한 영웅이에요. 그러니까 원한을 사게 되면서 이게 서로의 죽음까지 몰고 가는 암살까지 이루어지는. 아이고야. 영웅한테는 항상 상징적인 무기가 있죠. 쥐어져요. 아, 베올 파면 황금통이거든. 탁 쓰면서 얘기했겠지. 짐이 가겠다. 아더왕 이야기에서 가장 큰 오류가 바로 엑스칼리버. 왜요?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아더가 실존 인물이냐 아니냐를 아직까지 역사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실존 인물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요.